결국 또 비과세, 해외 채권 이건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부분으로 또 가게 되네요. 채권이 이제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되게 헉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같은 금리를 주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 그 비과세 채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주식 관련 사채 중에서 표면금리가 0인 채권들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런 채권들은 매우 하이힐드이거든요. 원리금 지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반대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채권들이 생각보다는 다양한 섹터별로 있습니다. 해외 채권이 비과세가 돼? 이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일단 선입견이 있어서 네. 해외권 무조건 수입품은 뭘 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더 많이 뗄 거야 막 예, 이런 예, 예. 생각하기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국내에는 좀 제한적인데 해외에서는 훨씬 비과세로 다가갈 수 있는 해외 채권이 있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비과세 해외 채권은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서 발행을 했었던 외화표시 채권이 있고 이건 이제 국내 발행자에 한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표면금리가 0인 채권들인데 유럽 같은 그런 국가에서 발행됐었던 당시 금리가 0이어서 발행했었던 그런 낮은 금리 발행했었던 채권과 또는 이제 뭐 전환사채나 교환사채처럼 주식 관련 사채들 중에서는 표면금리가 0인 채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분류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익숙한 네임이죠. 네. 그 브라질 국채인데 헤아라가 아니더라도 브라질에서 발행하는 모든 국가가 발행한 모든 채권들은 다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과세 채권의 섹터는 이제 구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법령이랑 그 국세청에 이제 판례를 제가 이제 붙여둔 건데 조세감면 규제법 94조를 보면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에 적용되는 채권들인데 국가 지방단체 또는 내국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랑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항입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했었던 달러 채권이 있다면 그 발행자가 누가 되었든 국내 발행자라고 하면 이자에 대해서 그 소득세랑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 채권들이 있는 거죠. 이자 소득세가 14%지 않습니까? 14%에다가 농특세 저희가 1.4%를 더 얹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감면받은 14%는 제외하고 그 14%의 10%인 1.4% 어치는 이자를 냅니다. 전체 이자 과세되는 부분이 쿠폰에 대해서 1.4%만 부과가 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돌이켜 보면 이제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채권들이 많이 없겠죠. 뭐 그때 당시에 발행했었던 종목들을 부도난 채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IMF 겪으면서 상한 원리금 지급을 못하고 부도났던 채권들 다 제외를 하고 중간에 이제 2000년대 넘어서 만기된 채권들까지 다 제외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되는 채권이 딱 5개입니다. 일단 발행자 자체는 딱 2개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채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 없어요. 네, 삼성전자도 1997년에 달러 채권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유일하죠. 삼성전자는 사실은 아마도 만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네요. 네. 2027년 10월에 만기되는 채권이 하나가 있고 그 전에 이제 한국전력에서 발행했었던 달러표시 채권이 총 4종목. 그래서 지금은 총 5종목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을 받는 비과세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이라는 게 뭐 항상 그렇듯이 발행된 지 오래되면 만기 보유 계정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발행 금액 자체도 당시로는 사실 컸겠죠. 뭐 한전이 외국 투자자들한테 3억 불씩 빌린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큰 돈이었을 텐데 지금의 이제 국내 자산가들의 사이즈, 시장의 리테일 채권 투자 규모에 비하면 좀 크지는 않아서 갈수록 이제 수요가 좀 더 몰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삼성전자 채권인데 삼성전자 채권은 사실 이제 발행 금액이 1억 불이거든요. 지금 뭐 원하는 사람은 1,300억 넘을 텐데 중간에 이제 많이 그 삼성전자 측에서 뭐 발행하고 소각을 했었는지 2천만 불 정도만 남아 있고 이 채권은 더욱이 그 원리금 분할 상환 채권입니다. 잔존 원금이 2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삼성전자 채권 2천만 불을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400만 불어치 50억 좀 넘어가는 정도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구하기가 유통이 거의 안 되는. 네, 뭐 되더라도 사실 엄청 작아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있었다 정도지
이거를 뭐 시장에서 구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나머지 이제 주황색 표시를 해둔 채권들은 그래도 왕왕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들입니다. 지난달에 거래 많이 됐었던 한전 7%짜리 2027년 만기되는 이 채권들은, 이 채권이 이제 사실 발행량이 아직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거의 3억 불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끔씩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지난달에도 1200만 불 정도 나왔던 걸 기억하고, 이번 달에도 한 100만 불 좀 안 되게 나와서 이거 가끔씩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리스크 없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캡처를 해보시고. 네, 예. 동일한 만기에 있는 비슷한 금리 채권이라면 세금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채권들은 예.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존재를 사실 몰랐는데 네. 삼성전자 채권이 있고 또 한국전력, 비과세 채권. 이런 거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한전 채권들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쿠폰이 6% 7%면 우와 쿠폰 되게 높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발행한 채권들은 쿠폰 6% 7% 되는 채권들이 또 망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전 채권이라도 고금리 채권이더라도 비과세 되는지, 그러니까 즉 1999년 이전에 발행했는지 꼭 따져보시고 비과세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행일 체크해가지고. 네. 예. 두 번째 채권은 저금리 정책을 펴는 중앙은행들의 산하에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발행된 길게 발행 채권들 중에서 이제 아직 잔존 만기가 남아있는 채권들은 유럽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리가 꽤 나오는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는 2014년도 중반부터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재작년 2022년 중반까지는 기준금리가 0% 미만이었었죠. 네. 크레딧물 채권들 중에서도 표면금리가 0%인 채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일 국채라든지 프랑스 국채들 중에서도 0%짜리가 있을 텐데, 기왕이면 그 당시 0%짜리 채권들은 지금 이제 비슷한 만기 국채보다 금리를 더 줄 테니까 회사채들 중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유로화 표시 채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채권 투자자, 헤아라 채권 투자자, 달러화 채권 투자자처럼 저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통화이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고민도 같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나을 것 같은 부분들은 최근에 달러 강세가 수년간 이어졌었는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려가면서 실질금리가 높았었던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시장보다 빠르게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빠지는 속도보다는 유로화가 조금 더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견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독일 국채라든지 이탈리아 국채들 중에서 당시에 0%에 발행했던 채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행 잔액 금액으로는 수백조 가량 있을 거고요. 그 채권들은 이제 어찌 됐든 그래도 국채니까 금리를 많이 안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0% 되는 채권들의 리스트업을 한번 또 쭉 해봤습니다. 네, 그 표면금리 0%인 채권이죠? 네, 예. 맞습니다. 유로화 표시 회사채 중에서 상장된 ETF 중에서 가장 큰 종목 IEAC라고 이제 블랙락에서 하는 매니지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채권은 시총 기준으로 20조가 훌쩍 넘어갑니다. 엄청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들은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한 종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뭐 증권사들의 의뢰를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됩니다. 보유 종목을 다운로드 받아서 쭉 0%인 채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총 54개 정도 54개. 종목이 예.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좀 이거는 많네요. 아예 0%입니다. 0.01짜리 채권도 엄청 많고 네, 0.2% 이내 채권들은 거의 수백 종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조금 더 높네요. 접근성은 조금 더 높죠. 이게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될 게, 0%짜리 채권이라도 유럽의 채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예. 괜찮겠어라고 혹시나 그 의구심이 든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프랑스 5년 국채가 0.3%, 0.5% 뭐 이 정도 했다고 치면 0%의 발행을 크레딧 채권이 발행을 할 수 있었다고 치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50bp짜리라는 거거든요. 국채 대비 크레딧 스프레드가 50bp짜리 채권은 상당히 우량한 채권들입니다. 예. 당시에 0%로 발행할 수 있었던 채권들은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우량했었다. 지금도 상당히 우량한 채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또 염려를 조금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런 보충 소명이 있어야지 알아들을 것 같네요. 정말. 리스트업 중에서 이제 ETF가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쭉 세어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네임들이 있죠. 뭐 노바티스, 네슬레, 뭐 루이비통, 컴캐스트 뭐 이런 종목들 저희 많이 아는 종목들, 뭐 애플도 있고 BMW, 지멘스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싱글 A 이상 되는 되게 좋은 신용등급이. 네, 좋은 예. 등급의 채권들입니다. 네. 비과세 채권의 또 다른 섹터는 이제 표면금리가 0%의 채권, 당시 저금리 기조 때문에 0%가 아니라 주식 관련 이제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채권들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전환사채 또는 이제 교환사채 등이 되겠는데, 예. 이 부분들은 주식 전환 및 교환 옵션이 내재되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면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전환 가격 대비 이제 현재 주가 괴리가 커서 전환 가치 또는 교환 옵션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은 액면 대비해서 상당히 할인돼서 거래가 되는 게 당연할 거거든요. 네. 전환 가치가 없다면 그냥 채권이 될 테니까, 대신에 표면금리 0에 발행했는데 할인되었기 때문에 그 채권이 다시 만기 또는 풋옵션을 통해서 발행사한테 사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 액면 금액까지는 사실은 이제 표면금리 없이 오롯이 자본 차익 전체가 비과세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표면금리 0%짜리 전환사채들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2020년도 말, 21년도 초에 발행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예. 직후에 직후. 유동성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예. 생기면서 약간의 버블이 생겼던 섹터들이죠. 예. IT 섹터. 제가 오늘 적어놓은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스냅과 네. 그리고 샤오미 채권들. 샤오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사실 주가가 엄청 버블이 꼈을 때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죠. 예. 발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행했었던 당시의 주가 대비 현재 주가는 막 5분의 1, 3분의 1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전환 가치는 이제 거의 없다. 네. 다행히 전환 가치가 있으면 사실 이제 채권 보유한 채권에 대한 옵션을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될 텐데, 반대급부로 이제 액면에서 엄청 할인돼서 거래가 돼서 그 나머지 저희 같은 세금에 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2027년 12월에 만기되는 그 샤오미 전환사채인데, 기준 주가 대비 현재 가치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사실 전환될 개연성이 사실은 지금은 크지는 않아 보이고, 반대로 이 채권의 조금 좋은 점은 풋옵션이 달려져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풋옵션은 발행사한테 특정한 날짜에 액면가에 사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네. 발행자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등급에 준하는 그런 원리금 지급 능력으로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25년 12월 17일에 만기가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 만기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채권은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 가치 기준으로 90 정도에 거래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내후년 12월에 100에 사달라라고 발행사에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90 정도 되는 지금 현재 가치에서 100까지 가는 그 구간 동안 사실 이자 소득세가 없이 그냥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은 제가 작년 연간 거래량을 다 보지는 않았었는데 매달 수백만 불 정도씩 꾸준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그 전환사채, 제로 쿠폰 전환사채를 많이 파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패턴이 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은 2022년 8월, 9월, 10월 이 3달 동안 거의 포스코 유로화 표시 그 전환사채를 제 기억이 맞으면 3달 동안 1억 유로 정도 팔았었습니다. 한 종목에 한 1,4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고, 작년 초에 2차전지 붐을 타고 파가 훨씬 넘어가는 가격에 많이 실현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전환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지만 정말 잘 운이 좋다면 포스코처럼 옵션의 전환 가치까지도 포함해서 이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표면금리 0인 채권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들은 포스코나 사실 샤오미도 트리플 B 제로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거든요. 현금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근데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상당히 좋죠. 원리금 거의 저는 확실하게 상환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둔 그 스냅 채권은 사실 재무제표로 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최근 수년간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 이 채권은 등급도 없고요. 주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스냅이 비즈니스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런 표면금리 0인 채권들은 우량한 기업들인지 아닌지 이거 더더욱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커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채권 부위는 그 체리니 분들도 보시지만 실전 투자하시는 분도 약간 좀 단계가 좀 레벨업 되시는 분들도 보시는데, 제가 사실 이제 채권 카페나 이제 단톡방 이런 데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서 황 부부장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직접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가 굉장히 닫혀져 있는 그런 섹터에 그나마 뭐라도 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왜 그분들이 황 부부장님 하는지 알겠어요. 네. 왜 이게 직접 더더욱 들어보니까 조금 더 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비과세되는 채권은 브라질 국채입니다. 헤아라 국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들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네. 매달 거래되는 건수를 기준으로도 10,000건 이상이 거래되고 그것도 거의 10여 년 이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ELS까지는 아니지만 뭐 국민 상품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익숙한 상품입니다. 근데 그 브라질 국채는 헤아라 표시뿐만 아니라 달러 채권, 유로화 채권,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원화 채권도 비과세입니다. 우리나라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브라질 정부 또는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 브라질 현지에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사실은 저희 과세 당국에서는 과세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브라질 국가가 발행하는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선순위 채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달러 표시 채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헤아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세 당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채권 역시도 저희는 이제 비과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AA 제로 또는 AA 마이너스 스펠대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량한 발행자 중에 하나니까 금리 좀 더 준다고 브라질 국채가 더 좋냐는 사실은 뭐 1대1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 채권은 이제 모든 쿠폰에 대해서 뭐 농특세까지도 내지 않기 때문에 네. 완전 비과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종류도 꽤 많아요. 달러 채권들의 종류를 보니까 거의 한 20개 정도 잔존 종목이 뽑아오셨네요, 또. 있어서 예, 네. 예, 예. 그래서 원하는 만기대로 사실 대부분의 만기에 다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촬영하기 직전인 이번 주 월요일 날 신규물이 발행이 또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뭐 2034년 3월 15일 만기되는 10년짜리 채권이랑 2054년 5월에 만기되는 7.125%짜리 채권이 있거든요. 이러한 발행 채권은 사실 이제 액면 근처에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대충 봐도 10년짜리 채권 브라질 달러 채권은 뭐 6% 초중반대 그리고 30년짜리 브라질 달러 국채는 7%가 넘어가는 예. 채권인데 비과세인 거죠. 예. 헤아라 표시 채권이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들어간 이유는 되게 고금리라서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달러 국채도 높은 금리를 준다. 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이 사실 팬데믹 이후에 사실 경기 모멘텀이 나쁘지가 않고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사실 경기가 뭐 멕시코 포함해서 다 괜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뭐 유로화라든지 원화, 엔화 약세 될 때 뭐 헤아라가 잘 버텨진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1, 2년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 한 10년, 15년 텀으로 뿌려보면 헤아라의 변동성은 그래도 큰 편이고 원화 대비 약세가 그래도 큰 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저는 뭐 6%, 7% 정도의 금리를 준다고 하면 헤아라 채권도 좋지만 요즘 모멘텀이 좋으니까 달러 표시 채권들도 상당히 뭐 변동성을 고려한 토탈리티 개념으로 좀 괜찮은 수익률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러 쓸 일 많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해외 직구도 해야 되고 혹시 뭐 유학 가시는 자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러는 저희가 이제 대충 환율 변동성이 매우 익숙하니까 익숙한 통화로 조금 옮겨가시거나 뭐 새로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 이번 주에 발행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연말부터 크레딧 채권들 이제 브라질도 미 국채가 아니니까 크레딧 채권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이머징 국채로 11월 12월 이후로 이제 굉장한 랠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발행이 신규물 대단위로 있었거든요. 5조 이상 한 번에 두 종목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를 하려면 금리를 당연히 조금 더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발행했었던 이제 비슷한 만기 채권의 금리가 이 채권이 되게 높은 금리로 발행되면서 30bp 이상 점프했다. 30bp 이상 더 싸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베스트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근데 본인이 사실 채권이라는 거는 본인이 뭐 원리금 지급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발행자라고 하면 적당한 만기에 내가 원하는 금리가 나온다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이제 가져가면서 혹시나도 금리가 빠지거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강해지거나 하면 이익 실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상품일 텐데 지난주보다 한 30bp 더 싸게 살 수 있다. 가격 측면으로는 10년은 한 3, 4% 정도, 30년은 거의 한 5% 정도, 5%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뭐 제가 촬영 앞두고 나서 운 좋게 발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분이 좋네요. 네. 야, 정말 이제 달러 채권도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자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좀 설명을 들으니까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과세 채권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얘긴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들으니까
도움이 되시는 분들 많으셨으리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달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헤아라 국제 투자 잔액의 구조가 넘어갑니다. 거의 구조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브라질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할 거라는 거에 의심 안 하고 계실 거잖아요. 달러 채권도 원리금 지급 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통화 변동성만 좀 고려를 하셔서 뭐 포트폴리오 일부 조정을 하거나 신규로도 사실 많이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을 네. 쌓아지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비과세 채권들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해외 채권 말만 들었지 사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이런 기회 잘 잡으셔서 확실한 그 자산 전략으로 삼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콩 출장 다녀오셔서 바로 와주셨는데 다음번에도 또 좋은 또 알짜 콘텐츠로 또 와주세요. 황성훈 신한증권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